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집설 임종민입니다. 경기 불황 여파,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 한 달 좀 더 남은 상황에서 벌써 이 예산이 다 쓰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배정된 예산의 84% 정도만 사용해서 오히려 남았는데 올해는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다 썼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최대한 신청분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 소진의 이유를 두고 정부의 설명이 좀 군색해 보입니다. 처음에 예산 규모를 정할 때 좀 제대로 전망한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이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기에 소진된 이유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대폭 줍니다. 2조 1천억 원대로 줄게 되는데요. 그나마 야당에서는 이거 다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게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핵심 포인트입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탄력 근로자에 관련해서 이 주 52시간제 문제죠. 현재 상황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해법도 찾아볼 시간까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숙대 신세동 교수님 모셨고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왼쪽으로 가톨릭대 양준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위원장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포트 없이 바로 갑니다. 일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금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듣고 본격적으로 좀 토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정 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것은 2018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11월에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3만 원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임금이 210만 원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다 실제로 지금 작년에 2조 9,700억이었고 올해 2조 8천억인데 이미 다 소진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공인들이 이거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 하니까 고용보험료 또 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 내야 되니까 힘들어서 못 내겠다 했어.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료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서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3만 원 지원하고 있고 사회보험은 두루놀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들은 최대 90%까지 보험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첫 해 60%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도 2년간 50%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한 사회보험료 지원되는 것도 13만 8천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은 많이 갔지만 우리 영세 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월 13만 원씩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회보험이 지원되는 좋은 제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대상이 돼서 올해 벌써 320만 명이 대상이 단순 수치로 다 320만 명 정도, 24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뭐 특히 영세 사업자들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음식 숙박업 쪽, 외식업 쪽 이렇게 좀 한정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사회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4대 보험이라고 보통 얘기하셨습니까? 국민연금 이런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을 보니까 연금은 한 5, 60% 되는데 사회보험 쪽 다른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3, 40%가 채 안 되는 데들이 많더군요. 그 정도로 사실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웬만한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야 별 신경 안 쓰지만 영세 자영업자분들 또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못 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그쪽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정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일단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올해 예산 2조 8천억이 한 달이 더 남았는데도 다 사용이 됐다. 작년에는 15% 정도 덜 썼는데 1년 동안에 올해 벌써 100% 수준이 됐다. 이거는 그만큼 이 자금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13만 원 주던 게 15만 원 주니까 늘어났고. 금액도 좀 커지고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모르기도 하고 새로운 제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 것이고 작년에는 자영업자들이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문 닫을까 말까 이것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고를 할까 이런 게 두려워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맞아요. 홍보를 했지만 예. 자영업자들이 너무 그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하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거나 자영업이 문 닫거나 했어요, 사실은. 고용원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거나 간에 자영업자들이 상당 부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시간도 줄이고 해고도 많이 하고 폐업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안 한 분들이 다수니까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는가 글쎄.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작년도 보면 초기에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지는 못했지만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네. 정착이 되면서 모자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 좀 뭐 신 교수님한테 좀 전체적으로 이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이제 이게 왜 올해는 작년보다 벌써 일찍 소진됐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의도 들어봤고 상황도 좀 들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좀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부터 여쭤보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사실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을 사실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좀 너무 빨리 그 생각 좀 덜 하고선 도입했다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무슨 의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때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세워준 좀 배경을 본다면은 16%가 너무 높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신규 타격이 굉장히 크게 예상되니까 그냥 상당히 빨리 이 제도를 어떤 면에서는 설계해가지고선 도입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요. 그 다음에 또 그 금년에 그 성장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처음에는 한 2.6, 2.7%라고 했다가 지금 2.0%도 될까 말까 지금 그 상태로 내려갔는데 처음 예산을 계획했을 때 생각했던 그 성장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률도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격도 역시 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렸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좀 자제하고 오히려 이 제도를 좀 강화시켰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교수님 말씀 이해한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16.8%까지 올리지 말고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그냥 이 제도 자체를 시행을 했으면 나았을 뻔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16% 올리기 전에도 우리가 만약 최저임금을 우리나라에서 52주 계속 받았다. 1년 동안 내내 최저임금을 받았다 하면은 그 최저임금을 받은 그 노동자가 우리나라 1인당 GDP 또는 중위수 그 임금으로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 받았느냐. 그런데 그 비율을 본다면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수준이 우리가 뭐 지금은 거의 프랑스 수준, 독일 수준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호주나 뉴질랜드가 약간 높은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시간당 우리가 노동자의 빈부격차를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고용되느냐가 더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고용을 어떻게 보장하는 예. 그런 제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높이지 않았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교수님께서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거는 이제 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은 일제라는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2017년 사실 대선 당시로 돌아가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걸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의 문제에서 조금 이제 심상정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좀 빨랐던 것이고요. 나머지 현재의 추세로 가면 나머지 분들의 목표도 못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사실은 초기에 이제 2018년 16.4%, 작년에 이제 10.9% 올리면서 급속한 인상이 있었지만 이제 내년치는 2.87%로 속도 조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기 전망상으로 보면은 뭐 후내년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을 많은 그 공약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다 요청했던 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당시에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했던 거고 이제 그 부자적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저는 도입됐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급속하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잘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260만 명이고 올해 벌써 329만 명이 했는데 12월 13일까지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방송 보시는 자영업자들 신청 안 하신 분이면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들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돈 다 떨어졌는데 지금 지원해도 됩니까? 예, 12월 13일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비비 해서 반드시 뭐 그거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됐다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최저임금을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도 봤을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활동 부가조사상으로 한 5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올해 지금 이 신청한 단순 합치면 329만 명이니까 65% 이상이 지금 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300인 미만 중에서도 55세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고 있다. 이거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호평을 하셨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2조 1,000억 원대로 줄고 심지어 야당에서는 다 삭감해버리겠다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 위원장님 이 말씀도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 교수님 평가 좀 들어봐야죠. 그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는 2년 동안을 이제 2년으로 나누어서 2018년도 1년 동안 이게 통계로 잡히는 1분위 제일 못 사는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이분들의 근로소득이 얼마를 줄었는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에 6조 7천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2018년도부터 1년 동안. 그리고 2018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지금 1년 동안은 1조 4천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최저 분위에 사는 분들의 소득이 저 그림에 나오는데 2년 동안에 줄어든 돈을 합하면 한 8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저 보시면은요, 2018년도, 19년도의 1분위 근로소득은요, 역대 최저입니다. 저 수준이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최저임금을 2년 동안 그렇게 30%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분위 근로소득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었거나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의 금액이 합해서 한 8조 정도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2년 합쳐봐야 지금 5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저는 이것이 물론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줬겠지만은 전체 어떤 그런 그 부분의 피해 또는 그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택없이 모자란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 처음서부터 이거 한시적이라고 하긴 했었거든요. 조만간 없어진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 맞다나 상황이 이렇고 보니 이거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조금 늘려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뭐 크레딧 카드에 무슨 뭐 수수료 뭐 줄이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부분의 예산을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한 2배쯤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탬이 예. 되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알겠습니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통계를 보니까. 제가 아껴둔 질문들을 자꾸 앞에서 이렇게 사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이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신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1분위가요. 네. 작년이랑 올해랑 뭐 오히려 더 커졌으면 커졌지, 비중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아마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아니, 이를테면 제 말씀을 20%.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1분위의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작년에도 이미 60%를 넘어섰잖아요. 또 70% 정도가 근로자 외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1분위를 과연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싶어서요. 당연히 그러니까 못 사는 분들이 이제 1분위에 많은데. 들어가 있어요. 네. 아마도 2분위에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을지도 오히려 몰라요. 2분이나 3분위 쪽이 최저임금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1분위, 2분위를 가치를 봐도 1분위, 2분위 같이 40%를 놓고 봐도 스토리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지금 저희가 올해 100% 소진이 한 달 반 가까이 빨리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이제 해 볼 건데요. 경제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영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더 어렵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소진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통계청이 그 소득 분배 그 분석을 한 그 결과를 보면은 그 1분기에 지금 상당히 이번에 그 계층 이동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 설명한다면은 지금 1분위에 지금 내려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들로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최저임금을 번다고 해도 예.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는 좀 소득이 안정화되니까 그런 분들이 2분위, 3분위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건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노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지원도 받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일단은 해고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월급이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가 된 건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은 면도 있고 특히 한 3분위 정도 들어가면은 그 사업 소득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사실 사업 소득은 3, 4, 5위에서 다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지금 임금을 받는 노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최저임금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예.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안정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사업이 예. 안 됐다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결과가 뭐 이런 소득 통계뿐만이 아니라 뭐 GDP 성장률이나 뭐 그런 다른 데서도 지금 다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일자리 지원금이 빨리 끝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여파 당연히 우리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요즘에 아마 저녁 때 모임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가끔 가서 저녁 때 보면 사실은 저녁 때 좀 약간 여유가 있는 식당들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예전만큼 안 차는 거예요, 연말에도. 그러니까 결국 상당히 경기가 썩 좋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외식업 계신 분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이겁니다. 사업 소득이라는 게 이제 제일 못 사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를 놓고 보면 전부 한 계단씩 내려온 거예요. 맞아요. 내려와서 5분위는 사업 소득이 13% 줄고 예, 예. 4분위는 10% 줄고 3분위는 0.8% 줄었는데 제일 낮은 쪽에 있는 사업소득은 증가했어요. 맞아요. 왜 1분위만 증가했냐면 늘었어요. 위에 계시던 분이 계층이 내려오면서 맞아요. 그 계층에서는 전에보다 소득이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픈 얘기기도 하고요. 자, 우리 정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도 어렵고 최저임금도 갑자기 많이 오른 등등의 여파가 사실은
예. 사실 영세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파가 큰 거잖아요. 예, 뭐 경기가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고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려우면 뭐 미투로 인해가 회식이 없어지고 예. 52시간으로 해가지고 5시 되면 퇴근하고 뭐 당연히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가정되었는데 사실은 보완책으로 내놓은 이 제도가 뭐 제대로 작동은 됐다고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 지난 2017년까지 최저임금이 7.4% 평균 올랐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이제 16.4% 오면서 차이가 9%였거든요. 이 9%를 보완하는 금액이 12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노무입이 포함해서 1만 원 추가해서 13만 원을 갖다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자 이랬고 초기에는 잘 안 됐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기억하면은 김영주 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막 자영업자들 찾아가면서 가입하라고 신청만 하면 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새 3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해 줘야 될 부담을 갖다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됐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도 계속 고용을 해야지 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계속 고용을 해야지 주는 이런 구조로 맞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역할을 했다.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에도 영향을 줬을 거다. 그다음에 총 노동 시간이 줄이는데도 영향을 줬을 거다 관련해서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제도가 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조건 하에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좀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그런 역할들도 상당히 했다고.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한 효과도 분명히 근데 있었다. 조금 역설적인 게 지금 이게 이제 대상자가 30인 미만이잖아요. 미만 작은 그러면 30인 이상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질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30인 이하의 직장이 질이 좋겠습니까? 30인 이상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일자리를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왜 30인이에요? 뭐 100인으로 올릴 수도 있고 150인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뭐 채용 공제, 내일 배움 그거 공제 이런 것 같은 것도 있어서 청년들은 좀 포커스가 좀 있는데 좀 더 전반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30인 이하로 이게 결국은 영세업자를 돕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는 30인 더 많은 그런 어떤 제조업체나 이쪽에서는 이 혜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아주 냉혹하게 잘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30인 미만으로만 했었는데 2019년부터는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서 올해부터는 적용해서 이제 55세 이상 고령자들 채용할 경우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 청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최저임금 인상돼 가지고 아파트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용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 또 산업 위기 지역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도 확장돼 가지고 상당 부분 확장됐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500만 명 정도 대상인데 벌써 329만 명이 지원받은 정도이면은 사실은 꽤 괜찮은 그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거의 다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양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서둘러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그에 따른 항상 후유증이 있죠. 그 고용노동부에서 자체 조사 결과 한 500억 넘는 그런 과오 지급,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지급했거나 또는 잘못 지급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300인 이하, 그러니까 좀 큰 사업장에서도 뭐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 그 한국당 이미자 의원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자료 받아서 얘기한 걸 보면 지난 국감 때입니다. 무슨 대형 로펌, 뭐 병원 이런 데서도 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받다 보니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정책의 취지와 달리 좀 이게 좀 잘못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운영이 좀 미흡한가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거시경제하고 노동시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냥 해고를 막고 뭐 그런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좀 특별히 뭐 일종의 너무 좋은 일자리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원래 고용을 하지 않았던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 자를 일자리를 자르지 않게 막았다든지 하면은 굳이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조금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좀 사기쳤다, 좀 거짓말했다 그러면 법치주의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나중에 정책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가서 좀 뭐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렇죠. 잡아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너무 좋은 뭐 일자리에서 이 자금을 써가지고선 일자리를 유지한다.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원론적인 없을 것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더군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 지원을 해줬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원이 퇴사를 해서 이제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어느 변호사한테 들은 실화입니다. 네. 변호사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는데 어떤 그 법률 회사에 고문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한 달에 뭐 150인가를 받았답니다. 고문료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통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 원인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 초에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막 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변호사나 병원에 계신 월소득이 아까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막 넣어줬다는 겁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초기에 이런 어떤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로는 채용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된 것처럼 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네, 맞는 당국에서 말씀이에요. 굉장히 엄밀하게 조사를 좀 해야 돼요. 왜 신 교수님 말씀에 저도 좀 이렇게 공감이 가냐면 실업급여가 좀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이미 직장을 잡았는데도 실업인 상태처럼 한다든가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자진 퇴직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먼저 회사랑 상의를 해서 멀테면 이제 해고된 것처럼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보험료들의 부정 수급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에 자영업자들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빨리 이 돈 받아가십시오 해가지고 막 홍보하면서 할 정도로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제 500억 정도 과온 직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퇴직했는데 우리 지금 퇴직했습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받아간 금액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표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지급하는 데서 다 해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해수가. 그래서 그건 뭐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그렇게 심각한 부정수급이 나타나지는 그러게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우리 자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가오납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 뭐 또는 대형 병원 로펌 이런 데 왜 주냐는데 골프장은 돈을 이익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부자이고요. 그렇죠. 대형병원도 그렇고 골프장은- 골프장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최저임금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병원에 종사하는 청소, 경비, 용역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최저임금 받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는 특고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실 이런 4대 보험도 잘 예. 혜택이 받기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돼. 그러면 사실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하시죠.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금을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쳐가지고선 받는 경우를 확실히 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를 친다면 확실히 잘못됐으니까 지금 수사하고 뭐 회수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그냥 법의 어떤 법이 좀 무시했던 그런 상황을 찾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돈을 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법을 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또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부정수급 문제, 과오 지급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래 본질적인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뭐 로펌이나 큰 병원이나 이런 데에 지급했던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부정수급, 과오수급해서 한 5, 600억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2조 한 작년만 해도 2조 한 5천억 원 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좀 확인을 했고 또 이 정책이 이 제도가 작년에 도입돼서 올해 이제 2년째 시행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시행 초기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 뭐 이 정도로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예산은 2조 1천억 원 정도로 현재 정부가 2020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해보다 한 7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별로 안 올랐으니까 이 예산 필요 없으니 삭감하겠다. 그것도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게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 이렇게 전액 삭감되거나 아니면 대폭 주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세 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부터 좀 아까 예산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 조금 더 듣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게 1분위의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복합적인데 일자리가 없어졌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20%의 소득은 줄어든단 말이죠. 예. 그거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저는 지금 현재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규모가 한 1년에 한 5조, 6조, 7조 가까운데 2조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예. 최하위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말하자면은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금액은 좀 확충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해주고 있는 이전 소득 외에 뭔가 좀 다른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로 더 최하위에 계신 분들의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정부 있게.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보전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굳이 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이 많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하고 가름하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그 최저 계층의 근로소득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좀 마련해야만 최하위 계층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지 않는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올해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 많이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일자리 자금, 일자리 예산에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면 특히 1분위나 2분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자들이 지금 비교적 3, 4분위보다는 많으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조금 더 안정. 저는 그건 선입견이라고 봐요. 여태껏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보전 정책이 딱 세 가지잖아요. 노령, 고령자,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30대, 40대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쪽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서 30대, 40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저는 더 사실상 문제라고 봤을 때 1분위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노령자일 것이다? 저는 그거는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이 훨씬 높은 그래서 것뿐이죠. 이 문제는 1분위에 사는 분이 뭐 그게 누구든 간에 고령자든 또는 뭐 중장년이든 간에 이분들의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그 실업 어떤 그런 지원일 수도 있고 다른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을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7조인가요?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20% 훨씬 늘었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 위원장님 얘기를 좀 먼저 듣게요. 정 위원장님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조금 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예산이 이제 2조 1,000억 정도입니다. 1,70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내년에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신청할 때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 그럼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그리고 거군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올해 벌써 지금 2조 8천억을 다 써가지고 추가로 정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2조 뭐 천억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렇군요. 특히 야당에서는 다 삭감해야 된다. 한시성 예산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자영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그 창업을 갖다가 그리고 유지하는 걸 지원한 제도가 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갖다 일몰시키겠다는 거 400만 명 가까이 아마 이제 올 내년 넘어가면 가까이가 적용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일몰시킨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상을 어떤 방식이든 확충을 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고 최저임금이 바뀌고 52시간이 들어오는 이 구조 속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영업분들 내년에 최저임금 그러면은 근로노동시간 고용에 손대지 않겠습니까? 근로시간 또 줄이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식당의 밥도 그 자영업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또 먹게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 교수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이거 무조건 일자리 안정장을 좀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일목일적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기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뭐 어떤 데는 2% 훨씬 밑에의 전망을 경제 전망을 하는 데도 있고 뭐 2.23% 나오는 것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내년이 올해보다는 뭐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별로 내수도 썩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다 어디에 지금 달고 있느냐 하면은 반도체 가격 반등에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반등됐다고 해도 그게 내수에 이런 최저임금 같은 직업들에 그냥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장은 별로 없죠. 뭐 일자리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내년에 경제가 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보호망 건설이에요. 지금 사회 안전망. 안전망 건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서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조금 확대시키고 조금 변형시키면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 안전망을 지금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정부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경기 변동을 좀 축소시킨다. 그런 충격을 축소시킨다는 그런 게 정부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정부의 예산 재정 적자도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그냥 그 경기가 나빠질 때도 계속 그냥 뭐 균형 예산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충격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좀 재정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재정 적자를 일단은 좀 감수하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좀 잘 될 때 다시 흑자로 전환시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일자리 안정자금도 죄송합니다. 자금도 일단은 내년에 경기가 계속 나쁘다면은 증가시킨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오늘 세 분 다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 줄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2조 1,000억 원인데 내년 2조 1,700억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추가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또 다른 우리 이제 소위 노동시장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노동자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분리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4대 보험 가입.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4대 보험 안으로 싹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월 50만 명씩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그래서 저소득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안으로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데도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과 관련해서 역할이 좀 더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 뭐 무슨 급여 명세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달에 200 또는 230 이런 식으로 딱 해서 그 통장에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니는 것처럼 무슨 고용보험 뭐 또는 산재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4대 보험을 들게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분명히 덜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좀 이해가 좀 가는 대목이네요. 뭐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느냐 이거는 뭐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2조 1,000억 원대로 줄어드는 거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세 분 다 공감. 예. 중요한 개념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해라. 그런 의미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로 보면 제일 못 사는 하위 20%하고 그다음 20%, 40%의 근로소득이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근로소득 증가에 전혀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오히려 죽이고 있다, 현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예. 하위 40%의 근로소득은 준다는 것은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가 그렇죠. 없거나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네. 드러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의 근로소득이 손실된 것만큼은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완을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냥 계산해 보니까요. 한 분한테 20만 원을 주고 연간 240만 원을 주고 그 5분이 그 네, 1분위에 1분위에. 500만 원을 잡았을 때 1년에 12조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에 그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서 월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정부가 근로소득을 네. 보전해주는 차원의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네. 지금 막 무너지는 어떤 이 최하위 계층의 예. 근로소득을 보완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제가 일자리 그 안정자금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예. 심각한 근로소득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향적으로 여야 간에 좀 마련을 해라.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특히, 예. 일자리 뭐 안정자금을 제가 찬양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찬양까지는 뭐 아니시고 그냥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는 뭐 말씀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1, 2분이 특히 이제 근로소득이 하락폭이 더 큰 또 그에 따라서 충격이 4, 5분위보다 훨씬 더 큰 저소득층의 이 근로소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정책적인 대응을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 세 분 다 공히 말씀하신 거여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얘기는요.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얘기는 이제 주 52시간제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지난 18일 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이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놓은 이유를 좀 살펴보면 역시 또 국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국회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좀 보완 대책 차원에서 이걸 내놨던 건데요. 현재 정 위원장님 지금 특별히 진전된 거 없죠? 국회 분위기는 이 얘기는 거의 요즘 없거든요. 예, 국회는 아직 뭐 한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 글쎄요, 지금 거의 뭐 다 막혀 있어서. 별도의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노동부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탄력 근로제도 도입 안 되고 내년에 당장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예. 대한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우려가 있어서 이제 18일 날 특별 연장 근로 예, 그랬죠. 요건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좀 차등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조금 소규모 중소기업한테는 더 기간을 더 주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네. 뭐 논쟁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동 경영계 입장의 요구를 상당히 많이 들은 부분인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도대체 특별 연장 구조까지 다 열어주고 탄력 근로도 6개월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도대체 52시간을 왜 하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가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특별 연장 근로는 사실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경우에 원래는 그렇죠. 하도록 돼 있고 뭐 법의 취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부분들은 이게 특별 연장 기간의 연장 근로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뭐 신청해서 정부가 허용만 하면은 뭐 주 100시간을 해도 상관없는 이런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예. 좀 국회 상황은 참 답답하긴 하지만 정부가 너무 빨리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더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번 국회가 이렇더라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국회를 열어가지고 법 개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연장 근로라는 이 부분들은 정말 엄격히 제한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영상의 이유로 특별 연장 근로를 늘려준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여쭤보죠. 예. 왜 그렇다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사실 그 그러니까 시점 얘기는 사실 논란이 좀 계속 있었거든요. 예, 왜 예. 이렇게 서둘러서 냈다고 보세요? 뭐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서 그 경영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경영계 대표들이 52시간 뭐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 연장 근로하고 선택제 근로 시간 이 두 가지를 좀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중소기업의 어려움 감안하셔서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좀 내봐라 해서 제출했는데 사실은 선택 근로를 갖다가 이제 1개월로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3개월로 늘려달라면 이건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노동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갖다가 제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52시간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물론 52시간을 가기 위해서의 노동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들 높은 산재율을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양 교수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경영상 이유도 집어넣는 것은 제가 정 위원장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52시간 제도의 어떤 그 결정적인 문제들을 표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문제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화학 제품들 같은 걸 테스팅해야 되는데 52시간 때문에 못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풀어놓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풍 문제 때 또 이제 태풍 때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면은 또 52시간까지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그 다른 데도 이렇게 좀 융통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52시간 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마 정부의 좀 희망은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시간을 줄여버리면은 좀 직장이 좀 늘어날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일자리 변화를 금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52시간 일하는 일자리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그 다음에 그 생긴 일자리는 대부분이 풀타임 잡가 아니라 그냥 파트타임 그러니까 그렇죠. 17시간 이하의 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아무래도 그 해고할 때 특히 뭐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서는 사람들이 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이 몰려도 그래도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그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52시간 그 제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도를 잘못 도입한 거죠. 융통성을 이렇게 해서라도 부여해주지 않으면은 그 52시간의 그 제도에 따른 그런 그 악영향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주 50시간제 도입할 때 목표가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워낙에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라는 게 가장 컸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속내는 아마 고용 문제가 컸을 겁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양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함을 내미기가 힘든 상황은 분명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경기가 또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주력 상품 중에 주력 품목이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를테면 R&D 같은 비중이 좀 높은 산업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좀 불협화음이 큰 거는 사실인데요. 뭐 이걸 이대로 그냥 갈 수는 분명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딴 건 몰라도 이번에 특별 연장 근로제를 대폭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특별 연장 근로제도 자체를 굉장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되고 이게 꼴인데 이게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게 전체 머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좀 불만이고 특별 연장 근로 이거를 사유를 되게 확대한 거예요. 예. 만약에 특별 연장 근로제를 허용을 하려고 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런 업종을 딱 정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제도를 한다. 이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건 싹 빼고 그냥 뭐 자연재해 뭐
기타 등등 기업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분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전 소지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조치를 조금 불만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은 반대하시겠지만 이 근로 조건이나 급여에 관한 문제는 대원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 요인이 되고, 그 외에 어떤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노무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너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쪽이 너무 강했다. 네.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로 근로조건이나 관련된 법이 저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협의가 되려면 비교적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 대표님이 늘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노조 가입률도 사실 10%밖에 안 되고 노동자 이런 얘기 조직률도 하거든요. 10%밖에 안 되고,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최저 기준을 만들거든요. 근데 영국, 아까 독일, 프랑스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 못 하도록 엄격히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 이런 소위 말해서 R&D도 있고 R&D 업종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척박한 조건에서 과거에 노동자들이 몇 시간 일하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초기에 80년 말 87년 6월 항쟁 전에 350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다가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사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합의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제일 좋죠. 문제는 합의가 안 되는 그 30이 미묘한 사업장 이런 데들의 영세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을 정부가 어떻게 최저 기준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또 산재 발생률도 거기서 다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하청 노동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최저 52시간도 3단계로 짜준 게 아니라 주 5일제처럼 6단계 정도 잘라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덩어리가 너무 그렇다고 커요. 해서 특별 연장 근로 이걸 갖다 경영상의 사유로 다 할 수 있도록 열어줘 버리면 곳곳에서 전부 특별 연장 근로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용자들, 중소기업들이 어렵지만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노동자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너무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64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산재로 인정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선상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가 빨리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특별 연장 근로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탄력 근로주 6시간이면 6개월이면은 95% 정도 제조업 다 커버한다고 지금 경산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양교수님 말씀까지 듣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어떨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양교수님 말씀까지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탄력 근로제 그 문제는 그 6개월보다도 오히려 1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장 같은 거 보면은 다 1년 사이클이지 6개월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3개월보다는 6개월이 그래도 좀 더 융통성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해해 줄 때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승인을 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모든 일에 그렇게 되면 개입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정부가 그 노동자와 고용자들과의 사이에 끼어가지고선 또 거기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그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정부의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가 좀 회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말씀 들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5분, 6분 정도 남아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이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적어도 뭐 한두 가지 정도라도 좀 포인트를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상황이 어려우니, 현장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우니 지난번에 합의한 6개월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예. 다른 어떤 쟁점 사항은 연계시키지 말고 전에 동의를 했던 부분들 경선에서 동의했던 경선도 거. 하고 예, 예.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에 의논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놓고 또 다른 것들을 끼워 넣고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해주려면 또 딴 거 하자고 이렇게 자꾸 꽃감들을 들이미니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다 하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일단 6개월 문제는 하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뭐 다시 3개월로 돌리든 1년으로 돌리든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개월로 빨리 마무리하는 글쎄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타래를 좀 풀으려면 뭔가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예, 신 교수님 말씀은 6개월부터 풀자는 그것도 빨리 확정을 짓자는 말씀이고요. 예. 정 위원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산노위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총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이 다 들어왔었습니다. 예. 그분들께서도 6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 사실은 법상으로 52시간이 박혀 있는데 노동계가 이건 양보한 거고 정확하게 한국노총이 중소기업 어려움을 감안해서 양보한 부분입니다. 양보한 부분인데 그 정도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계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도 기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책을 만들어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탄력 근로 6개월 넣어서 가는 것이 뭐 법의 취지를 어기지 않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고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 특별 연장 근로 관련돼서 예, 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특별 연장 근로에 경영상의 자유를 갖다가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노동부가 했던 거 보면은 거의 95%가 승인하고 있거든요. 예. 특별한 제한도 없습니다. 아까 걱정하셨는데 노동부는 올라오는 데 작업장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승인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원하면 거의 예, 대부분 특별 될 거다. 연장 근로는 그거는 저는 제한해야 그거 된다고. 자체를 제한한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재지변 관련된 부분에만 제한이 되어 특별히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수출 관련한 그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 관련한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제한했거든요. 그런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경영상의 사유로 과거에 우리가 정리해고를 도입할 때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 도입할 때 돼가지고 엄격한 4가지의 제한을 댔지만 그게 작동 안 돼가지고 또 정리해고로 피해본 노동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다전에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경영상의 사유라는 예. 부분만큼은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 교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52시간 제도가 너무 좀 정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 제도 자체를 풀기는 이제 좀 어렵겠긴 하겠지만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별로 그 노동자하고 경영자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었고 이게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은 그걸 예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게 자꾸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참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디테일에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본질이 자꾸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디테일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면 문제가 거이는 겁니다. 그것도 디테일의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금이 이제 일찍 소진됐다라는 부분, 왜 그런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2시간제 문제, 특히 탄력근로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답보 상태인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해법까지 조금 일부 찾아봤습니다. 신 교수님과 우리 양 교수님, 정영건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이제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걸로 이제 돼 있죠. 상당히 그래서 오늘부터 상당히 좀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잠시 후에 김소연 평론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 상정되고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모색하면서도 선거제 강행 처리엔 부담을 느끼는 듯 일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온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승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도 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얼어붙은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화, 수, 목 3일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27일 자동 부의인데 네. 그러면 오늘 27일이니까 일단 부의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단. 그렇습니다. 현재 부의는 상황은? 상정하고는 다른 다른 절차라서 거니까. 상정은 의장이 직접적으로 안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부의는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는 지난번 8월 말에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와서 반대를 하거나 막는다고 예. 해서 부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희상 의장이 자 이제 상정합니다 해서 땅땅땅 하면은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부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상정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예.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이후에는 뭐 의장이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어제 어제 아니라 그제죠. 이해찬 이제 민주당 대표는 12월 17일부터 내년 선거 그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니 네. 17일 전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일정을 박은 거고 또 이게 사실 불가피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17일에다가 3, 4일 남았으니 대략 한 20일 정도 남은 거네요. 그 전에 네. 이제 선거법이 상정이 되고 이제 표결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은 한국당은 기존 입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여전했고, 네. 나머지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민주당과 나머지 여사당 같은 경우는 뭐 240대 60, 250대 50 등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원안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현재 이 상황에서 특별히 변동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는 이 지역구 의석수가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들어가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주는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라든지 또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평화당이나 대한신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225까지 못 줄인다. 국회의원 수 자체를 못 늘린다면 이 개정안에 있는 안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알아서 이쪽에서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좀 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지역구 문제는 어련히 수정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끼리의 합의가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원래 개정안은 지역구 225, 비례 75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에 부족한 그 간극의 절반 정도를 일단 메워주는 50%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예. 이제 저 비율을 50% 연동형은 그대로 두되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일 수 없다. 240대 60으로 하자. 비례를 60석으로 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새로운 대안은 240까지 줄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행 253석과 큰 차이가 없는 250대 50이 나왔는데 250대 50이라고 했을 때 같은 50% 연동형이라도 지역구 의석이랑 비례 의석의 그 비중 격차가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구는 250석으로 좀 크게 잡되 나머지 비례 50석은 50% 연동형이 아니라 100%. 100%인데 이것도 사실 100%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100% 연동형인데 독일은 지역구 의석이랑 비례 의석이 1대1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저 비례 의석 50석은 완벽하게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모자란 것을 채워줄 수는 없되 그것이 부족한 정당끼리만 견주어 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50석을 분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안대로 가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그만큼 이미 그렇습니다. 차지를 하면. 자기 지지율에 그러니까요. 비한 의석을 지역구 확보 의석이 이미 웃돌아 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에서는 그 간극의 50%를 메워주고 나서 남은 의석이 생기면 예. 그것은 그대로 3%를 넘는 모든 정당에 배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완벽 연동형이 되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특히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해서 그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이인영 민주당 대표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 지금 제가 기사 올라온 거를 지금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실제로 타협점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이인영 위원장이 선거법의 핵심은 연비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50대 50이라면 거기서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한국당은 차치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될 것이고요. 예. 또 그 지역구 의원보다도 중앙당이라든지 공천 작업을 전반적으로 예. 해야 되는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례대표를 거의 포기하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 기존의 선거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던 이유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예. 지역에서 그게 권역별로 또 의석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권역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대구 경북. 그렇죠. 이쪽에서 비례대표를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이 제도 안에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는 석패자, 지역구에 나가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의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50대 50에 완벽 연동형에 가까운 그 제도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자체를 못 받게 되고 예. 그러면 민주당의 대구 경북 쪽 입장에서도 아 우리한테 떨어지는 의석이 없을 수도 있구나. 예. 떨어지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끝이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그러면. 심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양반들 얘기고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자고요.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아닌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의 질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 비례대표제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맞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 250대 50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비례대표가 특히 집권당 쪽에서 큰 당 쪽에서 비례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좁아져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의 다양한 이런 여론들을 정작 힘이 있는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당에서는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면 이거는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 이런 면은 있습니다.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뭐 예. 그러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꼭 비례대표를 고집해야 되느냐. 지역구로 그냥 가면 예, 되는 지역구로 거예요. 출마를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비례대표라는 게 예전에 전국구 의원, 예. 뭐 지금 또 전국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례대표의 존재 취지는 어떤 네. 직능 대표라든지 전문가들의 입성 이것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기보다는 예. 국민들의 의사,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예.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대다수는 따로 전국적으로 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부터 비례대표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원을 선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에도 투표하고 또 후보에게도 투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스웨덴이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뽑는데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이미 자꾸 이제 보는 거군요. 아, 저 사람이 그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네.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볼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중에 대다수는 지역구 자체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독일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인원을 뽑습니다. 중대 지역구에서. 선거구제 그렇습니다. 얘기죠? 중대 선거구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예. 통해서 이제 비례대표의 취지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꼭 어떤 거대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공천을 못 하더라도 전체 의석이 정당과 이제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간의 비례를 맞춰라 이런 취지라고 본다면은 이제 뭐 250대 50 안도 어느 정도 그 취지에서는 수용할 수도 있는 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준연동의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좀 밀었던 게 정의당인데 네. 정의당은 여전히 심상정 대표 말로는 원안 225, 75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글쎄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이제 4+1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김평론가님과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두루두루 다 반영이 되겠죠. 어떤 네. 답이 나올지 이해찬 대표 말대로라면 17일 전에는 상정이 돼서 표결이 돼야 되는데 표결만 상정되고 표결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4+1 아니면은 숫자상으로는 표결이 통과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는 정의당, 평화당을 다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낼 것이냐. 예, 이것이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다 설득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러겠죠.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차피 쉽지 않겠네요. 공수처법, 그러니까 그 공수처법이 포함이 네. 된 이제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12월 3일 날 이제 자동 부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네. 이것도 큰 변동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의 일정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의 입장은 상정은 완전히 따로 하진 않겠다. 같이 하겠다. 부의 시점은 다르지만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세 가지를 같이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희상 의장의 예. 현재 방침입니다. 원래 4월 29일 날 그 1+3 합의할 때는 네. 그때는 선거법 먼저 그 다음에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순서대로 상정한다는 거였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표결은 순서대로 하는 건데 상정은 다 같이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보죠. 공수법 관련해서는 뭐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아주 크고 네.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변혁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고 그 유승민 의원이 또 뭔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공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 이게 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의 통합 관련돼서 뭔가 좀 일종의 네.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네, 그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변혁 모임이랄까요? 그 유승민 의원계가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더하기 변혁 모임, 공화당 다 합쳐도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결을 저지할 수는 없다. 혹은 이제 그들만으로는 부결시킬 부결이 안 수는 되는 거죠. 없다라는 네. 거고요. 그런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반대 국민들을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하고 공통분모를 변혁 모임이 찾아갈 수는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변수는 변혁 모임 내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이 몇 명 있고 그중에 권은희 의원이 있는데 권은희 의원 본인은 뭐 선거제도 개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거의 없고 공수처법은 본인이 또 수정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혁 모임 의원 모두가 함께 똑같은 방침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변혁의 그 14 또는 15명이 되는 그 의원들도 네. 또 쪼개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변혁 모임뿐만 아니라 그 제3지대라고 할까요? 중간지대에 있는 대한신당, 평화당, 뭐 민평당, 대한신당, 예.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이 너무 겹겹이 나누어져 있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를 쳐야 할지 글쎄요. 알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선거법 개정안이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나눠져 있는 지금의 전국 지형이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대표 단식 얘기 이제 8일째 들어갔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천막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더군요. 뭐 원래 법상으로는 청와대 앞에 천막은 보안 때문에 뭐 허용이 안 네.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딴 어느 시민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는데 황 대표 쪽은 하고 있다.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심상정 의원 대표 얘기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황 대표는 일단 건강 문제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상 단식이 계속 가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더군요. 네, 아직까지 열흘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열흘 넘어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당장에 어떻게 병원으로 갈지 이것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텐트, 천막 문제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문제로 천막 농성을 시도했는데 안 되었었고요. 청와대 앞에서. 그렇습니다. 청와대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농성이라든지 1인 시위를 하지만 천막을 치고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해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 청와대 앞에서 관계자들이 시위를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상정 대표는 지금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 형평성을 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근데 뭐래요?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전혀 뭐 틀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옆에 다른 어떤 시민단체는 그런 상태에서 하고 있고 네.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거겠고 예.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 농성장 단식 그 천막의 철거가 대통령 뜻이냐라고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이제 그 관광공사 측에서 예. 저쪽이 또 관광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이제 천막을 못 친다라고 하는 그런 예. 방침을 내비쳤는데 이게 대통령이 위해서 시킨 거냐라고 아하.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 질문도 좀 부질없는 게 그것을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 법 집행이 적법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예. 어느 선에서 뭐 지시가 내려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는 이 천막농성이 본인들만 다른 단체하고 정당들은 다 불어된 상태에서 본인들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조금 점수 깎아먹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 자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 대표 지금 8일째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 이틀 더 가서 한 열흘이 넘어갈 수 있긴 하고 어쨌든 지금 단식 농성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일주일 이상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황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이제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개혁 또 쇄신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사실 거의 안 나오더군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도 현재는 어쨌든 물밑에서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 상황들이 이렇게 쭉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총선 체제에 네. 그래서 뭔가 좀 한국당도 좀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쭉쭉쭉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썩히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들이 조금 세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범침박계를 계속 껴안고 가서는 총선이라든지 총선 이후에 자신의 대권 가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저렇게 본인이 대여 투쟁을 하고 있고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물갈이 공천의 토대를 만드는 데는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어떤 대여 투쟁이라든지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저지하는 데 보다는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그 예. 효과는 오히려 내부에서 그러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잡고 물갈이 공천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더 용이해진 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인 차원, 뭔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도 참 그러면서 또 뭐 공천 부분 또 공천 부분대로 네. 해야 될 상황인데 좀 그런 것들이 다 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뭐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당한테도 다 역시 결부돼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내년에 총선 때 과연 각 당들이 내놓으려는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지역의 이런 민심이라든가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개선시키는 데 좀 방점을 찍힐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섣부른 걱정일 수 있습니다만 벌써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2조 5천억, 올해 2조 8천억, 내년에 2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확 주는 거죠. 뭐 야당에서 전액 삭감한다 뭐 하겠다 만다 이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앞서 세 분의 패널 말씀들 들으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꼭 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는 형태로 뭐 가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저소득층 또 영세 사업자들의 어떤 이런 소득 감소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정책적 지원이 내년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